잘 주무셨습니까? 캠프에서 1박을 하면은 원래 이 시간 아침에는 그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들을 보고 이렇게 하품하면서 막 뭡니까? 그 수면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참 어떤 상황인지 저희 어렸을 때 그 영화에서 어, 각 나라의 대통령들 간에 어떤 세계에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들이 이런 화상 통화를 통해서 어, 그런 서로 그 회담을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꼬질꼬질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모습들 그런 리얼한 거 못 보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이 캠프는 어, 청년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또래 집단들이 모여서 또 함께하고 그리고 일상을 좀 떠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를 이런 캠프와 함께 쭉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경위에 10시간의 말씀 도 만만치 않은데 그동안에는 정말 많은 그런 빽빽한 말씀을 듣는 이런 캠프에 이렇게 청년들이 계속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런 캠프를 사모하는 특별히 19회 청년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모임이 든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정말 우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초부터 정말 사모하고 여기에 집중해 보겠다고 여러분들 투자한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참석을 저도 했는데 이 선교학 시간 이제 4번째 시간, 5번째 시간, 2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교 주제로 지금 우리 청년 사경에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이후에 어떤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청년들이 비전이 없다면 청년이 아니에요, 더 이상. 너무나 그것은 마치 일용직, 돈을 벌기 위한 시간당 8,730원을 위한 그런 어쩌면은 돈 버는 기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가 청년들만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채운 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세상적인 성공을 채우면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채우면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둘째 날 캠프 시간에 이런 남은 2시간을 통해서 선교를 품는 청년들 그리고 남은 또 5시간 이면성 형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의 자세 그 비전을 보는 여러분들의 책임 아무거나 그 비전을 볼 수 없잖아요. 다들 이 세상 살기도 힘드는데 그 비전을 아는 자들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캠프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참석한 모두들에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보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들이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우리 브래들린 모임 선교의 특징 및 미래 방향,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다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지역교회. 교회 학교를 통한 선교의 실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천적인 부분들을 두 번째 알아보고요. 처음에는 우리 브래들린 모임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선교에도 우리 브래들린 모임의 선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요. 또 그다음에 항상 우리는 다 잘한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점이 있고요, 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무조건 우리 모임에 대한 자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점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왜냐? 여러분들 시대에는 앞선 세대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승해야 되고요. 앞선 세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대에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세대의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브래들린 선교에 다 잘하고 있는 점, 장점만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그 양면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세대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청년의 시기에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중동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주교사이면 주교사로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4강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브래들린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선교는 브래들린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임의 특징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런 어떤 그 뭡니까?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직임과 이런 그 뭡니까?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모임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또 만인제사장의 이런 교회 원리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어쩌면은 더 그거는 실행적인 우리 모임의 특징적이라면은 실행적 이전에 더 중요한 요약된 특징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중심이에요. 우리 브래들린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중심.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중심이에요. 네 번째로는 선교 중심입니다. 선교와 복음과 선교 중심이에요. 이런 브래들린의 원리적 특징 아래 세부적으로 이렇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경 중심이라면은 정말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우리 모임에 있었어요. 일반 교단에서도요, 정말 우리 이 모임의 성경학자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우리 브래들린 모임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 안토니 그루보스가 처음 이렇게 선교를 나갔습니다. 안토니 그루보스는 치과 의사였는데 그 치과 의사의
편안한 또 이런 자기 직업을 버리고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에 나가겠죠. 처음 나갔는데 그 뒤로 36년 뒤에 1829년에 처음에 이 안토니 그로버스 형제님은 바그다드로 갑니다. 근데 바그다드에 가서 아내를 잃어버려요. 질병으로. 그리고 그 슬픔과 그 어려운 상황 시간들을 보내면서 선교지를 옮깁니다. 인도로 가요. 그래서 인도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우리 모임에서는 처음으로 한 그런 형제님이에요. 우리 모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다? 안토니 그로버스 치과 의사였어요. 여러분 선교는 그냥 이렇게 선교나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처음 선교를 한 분도 정말 자기의 좋은 직업을 버리고 간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나가게 됩니다. 중앙아프리카에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인 프레드릭 아르노프와 단 크로포드 형제님이 나가세요. 그래서 이 콩고에 있는 이 카탄카주에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신 형제님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 계속 선교사들이 나갔고요. 또 에콰도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창끝을 통해서 소개된 이런 짐 엘리엇 순교한 그 5명의 선교사 중 한 명이 이 가운데 있는 짐 엘리엇이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성경 번역팀에 소속돼 있는 팀들이었어요. 아직 창끝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안 보신 청년들 있으면은 창끝 영화 그가 유튜브에 보면 아마 무료로 공유될 거예요. 보시면은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형제님, 허드슨 테일러가 직접 우리 모임의 형제님은 아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이런 내륙 선교회의 그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정말 그 중국인의 옷을 입고요. 그 중국인의 문화에 따라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 내륙 선교회의 CMI라는 단체인데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CMI에 동역하기 위해서 그 CMI 선교사로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1885년에는 장수성에 선교사가 들어갔고요. 1888년에는 산둥성에, 1898년에는 만주에도 들어갔다가 그때 의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중국 모임 연합 수양회에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중국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오래전에 우리 모임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온 걸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 역사는 소중합니다. 제가 정말 그 형제님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화진에 저는 비전 캠프가 16회까지 했는데 올해 지금 1월 달이 사실은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월 달에는 항상 네팔에서 비전 캠프를 하는 시간인데 17회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17회 캠프를 모집하지 못했어요. 근데 비전 캠프를 해마다 갔다 오고 나면은 비전 캠프 참석한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꼭 양화진,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저희들 갑니다. 가서 그 수많은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를 도우면서 설명을 듣고요. 청년들에게
그런 선교에 대해서 네팔이라는 나라에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이 한국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꼭 저희들이 양화제는 1일 동안 투어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비전 캠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정말 우리는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에도 또 우리 모임의 브래들리 형제님들이 들어갔고요. 서인도 제도의 이 기아나에도 존 마이어, 잘 알려져 있는 형제님이죠. 존 마이어도 들어갔고요. 일본에도 우리나라 인근 일본에도 이 스미스라는 형제님이 그 임페리얼 대학의 영어 교수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 브래들리 모임 선교사가 일본에는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1960년대 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30년 더 전부터 빨리 일본에는 모임 선교사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토니 그로브스부터 시작된 브래들리 모임의 선교는 전 세계 6대륙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형제들이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는 1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브래들리 우리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 우리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고요? 성경 중심, 그리고 선교와 전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정말 이런 이 것들을 저는 호주 이 주애로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그분들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바이블 베이스드, 크라이스트 센터드, 처치 베이스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치를 내가 굉장히 좀 정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이 가장 큰 정체성을 우리 실행적인 전략, 실행적인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만찬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실행적인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정말 원리적인 중심적인 것들은 내가 좀 이렇게 정확히 생각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여러분 청년들도 이 브래들리 모임의 지금 선교의 선교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신학자가 보는 우리 브래들리 모임의 선교는 어떠했을까? 이 로던이라는 선교 신학자는요, 그 부모님이 그 볼리비아 선교사예요. 볼리비아 분이에요. 볼리비아 형제님인데 부모님이 선교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이 선교 부모님과 함께 이 선교 신학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로우던도 우리 모임의 형제죠. 그런데 이 로우던이 이 선교 신학자로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좀 객관적으로 볼 때 브래들리 선교에 탁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교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단들이 막 형성될 때 브래들리는 여러 교단이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교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분파를 넘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시너지, 뭡니까?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큰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국이 브래들리 선교에 탁월했던 이유는 영국이 국제적인 세력을 넓히면서 확장되어 갈 때 브래들리 선교사들이 식민지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다. 또 세 번째로는 초기 브래들리 교회에는 전심사역자들이 없었고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부양해야 할 이런 전심사역자들보다는 대부분 뭐 이제 일과 함께 하거나 이렇게 부양받지 않는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비용들을 해외 선교사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초기 브레드린 사역이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성직자 제도가 있는 다른 교단들은 주로 목사들이나 그런 성직자들이 선교에 나갔다면은 브레드린은 쉽게 그들이 말하는 일명 평신도들도 쉽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굉장히 많은 자원이 나갈 수 있었다. 다섯 번째는 브레드린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교회 내에서 허락되지 않아 은사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사를 지원한 더 열정적인 자매님들이 선교사를 많이 지원했다.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 팩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교학자, 우리 모임의 한 선교학자가 보는 주관적인 이런 어떤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 로우던 선교학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브레드린 모임 선교의 가장 큰 자산은 페이스 미션을 했다. 믿음으로 하는 선교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큰 브레드린 선교사, 일반 교단들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가고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큰 어떤 인프라와 함께 나갔지만은 브레드린 선교단체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지마다 선교사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들은 살아갔다. 이렇게 브레드린 모임의 특성을 로우던 선교학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정리입니다. 감히 제가 한국 브레드린 모임 선교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너무나 주관적인 이 작은 형제의 그냥 한 명의 선교사로서의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 브레드린 우리 모임의 선교의 특징은 복음 중심입니다.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학교를 하든 고아원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분명한 복음.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이다. 선교회나 어떤 우리 교단의 총이나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교회 유전보다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선 검토하고 적용하는 이런 성경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역시 그리스도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나 교단 중심이나 파송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선교지에 세우고 있다. 네 번째는 파송교회 역할이 강조된다.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파송을 필수로 하고요. 파송교회와 함께 선교를 합니다. 선교단체, 우리 열린길 후원회가 있잖아요. 선교단체에 소속되지만은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전반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아주 특징적인 형태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일반 교단에는 많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교회 개척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중요시합니다. 일곱 번째는 세계적인 교제권을 갖고 있어요. 저희 네팔만 하더라도요. 네팔에 한국 모임에서 방문할 뿐만 아니라 일본 모임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또 뭐 호주에서도 때론 미국에서도 많은 이런 모임들에 와서 함께 동역하는 세계적인 교제권, 세계적인 동역을 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브레드린 모임 선교의 특징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교제와 연합과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한
헤드 오피스, 헤드쿼터, 어떤 주관하고 컨트롤 타워는 없지만은 교제와 연합과 또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페이스 미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체계, 이런 시스템, 조직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믿음의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PPT 자료 보면은 그동안은 이렇게 녹색, 그린색을 치다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스카이 이 뭡니까 블루 스카이로 이제 바뀝니다. 이 일명 이 색깔로 바뀌는 것은 약간은 좀 부족한 어쩌면 약간은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미션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선교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페이스 미션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정말 이 선교의 지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선교제는 너무 힘든, 또 풍부한 선교제는 너무 풍부한 이런 또 믿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쩌면은 좀 조직적인 이런 지원, 후원, 동역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사실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점과 단점이 여기 사실은 두 가지 색을 칠해야 돼요. 장점으로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나라에 맞는 정말 주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거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라는 거, 단점의 측면에서 본다면요, 너무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 재량대로, 선교사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선교사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하는 대로 그 선교지가 주관화돼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요. 브래들린 모임, 우리 한국 모임의 특징, 선교의 특징 중 하나가 교육훈련이 미비하다. 선교훈련을 대부분 받고 나가지 않고요. 선교훈련을 받으려고 하더라도요. 어디 받을 만한 기관이 없어요. 우리 모임에서 운영하는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 모임에서 만든 선교훈련 기관이 없잖아요. 나가서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10년, 20년 세상에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충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부동산 자격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더라도요.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새로운 법령들을 익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공인중개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물며 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사들도요. 이런 교육 훈련이 없다면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한다면은 이것은 큰 장점이자 큰 어쩌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충분하다. 무슨 교육 훈련이 필요하냐. 무슨 선교 전략이 필요하냐. 이런 어떤 흑백의 논리로 우리는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실제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1세대들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주고 이런 좋은 점들을 물려주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번째 이런 한국형 교회와 전통 유전을 선교지에 접목할 수 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이 전 세계 자매님들이 하얀색 너울을 쓰고 있어요. 이 한국에서 다 갖다 다 이렇게 쓰우는 건데, 너울은 재질과 색깔은 정할 필요가 없죠. 그건 중요하지 않은 진리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렇게 구분된다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울을 쓰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모임의 진리지만 어떤 색깔, 재질은 중요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네팔에서 처음에 그거를 한동안 하얀색을 세우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매한테 여보, 한국에서 너울 갖고 오지 마. 네팔의 것들을 쓰게 하죠. 그 네팔의 너울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복음,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한국 문화의 옷을 입고 갑니다. 한국인의 의식을 갖고 가서요. 이 복음이라는 컨텐츠와 한국인이라는 그런 상황을 같이 갖고 지나서 한국인의 유전까지, 기독교인의 유전까지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실례를 드릴게요. 네팔의 인사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마스테 하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나마스테.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 뭐지?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네팔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네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국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팔 성도들이 한국 성도를 보면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불교가. 자, 네팔 인사 플러스 한국 인사 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과 유전을 선교지에 접목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한국인의 문화를, 한국의 전통까지도 복음과 함께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때로는 또한 측면에서는 단점이 아니라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분들 시대에는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들입니다. 한국 브레드린 모임 선교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은요. 선교사 중심에 너무 주관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칭이라든가 상담, 카운셀링, 코칭, 카운셀링이 너무 부족해요. 스스로 알아서, 저도 20년 동안 누구도 제 선교에 대해서 상담해 주신 분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경험자들이 없었어요. 1세대들은. 선교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근데 여러분 세대에는 선교에 나갔다 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중심의 주관적인 선교가 되면은 너무 객관화. 물론 선교는 주관적입니다. 나라별로, 시대별로, 장소별로. 그런데 너무 자기 임의로 선교지를 주관화해 갈 수 있다는 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죠. 맨날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또 한국의 청년들 중에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이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주교사 훈련을 선교지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또 청년들의 모임인 이 단체도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도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모인 지 한 1년 돼 가는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모습들인지, 귀한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딥 다운 해가면서 주일학교 한번 해주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단기 팀들이 가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선물 나눠주고 오면은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어쩌면 이벤트성으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교사들을, 현지의 주교사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시대에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런 고민을 하고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모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모임의 모임 선교 아쉬운 부분들은 선교지에서 선교사 간의 갈등 관계예요. 이것은 협력 시스템이 부재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에 A 모임에서 한 사람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A라는 나라에 A 모임에서 선교사가 나가고요, B 모임에서 선교사가 나가고 C 모임에서 선교사가 나가면은 그때도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린 길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A 모임, B 모임, C 모임은 당연히 협력 모임을 가져야 돼요.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파송한 모임들끼리 협력 모임을 갖고 1년에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파송한 파송교회들끼리도 모임을 가지면서 그 한 나라에 대한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송하고 나면 끝이죠. 그래서 그 한 나라에 A 선교사, B 선교사, C 선교사가 각각 모이면서 파송되면은 정말 우리는 이런 갈등 관계에 빠질 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언급한 부분인데요. 선교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의 미비다. 사실은 파송 전에 훈련이 필요하고요. 보수 교육이 필요해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행착오를 선교사는요, 파송하면요 똑같은 시행착오를 항상 겪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지에 나가면은 3 내지 5년 동안은 문화 충격에 빠지게 되고요.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문화를 처음에 국경의 장벽을 넘고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되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이것이 3 내지 5년 차예요. 어느 선교지든 어느 시대든 이거를 겪어야 됩니다. 이걸 넘어야만 우리가 전하고자 한 복음의 알맹이, 복음을 그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본 게임은 떼지도 못하고 오픈 게임에 우리는 지쳐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오픈 게임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리를 배우는 것이 선교 훈련입니다. 부수교육은요, 선교지가 처음에는 선교지의 초기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이 키운 5년, 10년 차는 선교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15년, 20년이 되면 선교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현지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수교육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파송교회 의주보다는 우리는 파송교회를 파송을 받고 떠납니다만은 파송교회 의주보다는 개별적인 후원 체계로 이 인지도나 때로는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선교지가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개별적이고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선교지들이. 이런 부분들로 정말 저는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호주라든가 이런 우리 모임들의 이런 또 상황들을 보면은 그런 정말 카운셀링들을 잘합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모임에서 여러분 세대에는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교 후원의 위치와 적극적인 역할이 너무 좀 아쉬운. 왜냐하면은 우리 모임은 어떤
그 어떤 조직이 우리 모임을 주관하는 것을 우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린길 선교후원회도 모임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열린길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헌금을 한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들 열린길 정보지를 만들고 선교사들의 신분 자기 뭡니까 소속 증명서가 필요할 때 해주고, 이 정도의 역할들을 그동안 해온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소중한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선교사 관리가 어떤 그런 이런 그 뭡니까 그런 그 감독자로서 관리가 아니라 그 서포트 후원으로서의 관리, 그다음에 선교지의 지원, 그다음에 선교수의 컨설팅, 교육, 정보 지원, 복지, 이런 뭐 여러 또 선교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가족 컨설팅, 선교사 자녀 컨설팅, 그다음에 주일 학교 같은 거 자료 공급,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대에는 정말 이제 이런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도, 아니면 이런 여러 다양한 것들이 지금은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중복되지 않게, 정말 예를 들자면은 이런 한 어떤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어느 나라 우리 파송됐던 우리 모임 선교사들이 주교사 자료, 주교재들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고, 복음 전도 자료를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훈련 프로그램을 마음껏 지원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는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 빈익빈 구입부가 일어날 수 있고, 선교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는, 좀 모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한국 우리 모임 선교의 어떤 비전들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선교를 꿈꿀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이 이 정체성으로서 선교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대에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앞선 선배들의 훌륭한 그런 열정들, 헌신과 희생들, 여러분 세대에는 어떻게 좀 더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어떤 미래 방향을 살펴보면요, 이건 한국 모임 선교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제언입니다. 좀 준비된 선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고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좀 준비된 선교사, 또 훈련된 선교사, 파송교회 함께하는 선교사, 선교 지원, 동역이죠. 파송교회 선교 마인드. 그러니까 파송교회도 선교 마인드를 갖고 선교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이렇게 선교사와 함께 하는, 그리고 좀 더 전략적인 선교사,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